안녕하세요. 줄리베어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중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중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드리기 위해 라디오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중국 증시의 급등 배경, 중국 증시의 역사적 패턴, 그리고 중국 증시의 정책적 의존성과 리스크 및 기회와 이번 강세장의 끝나는 시점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청취하시어 정확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발표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중국 증시가 급등하며 활황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양한 통화 완화 및 대출 지원 정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과 일본은 내수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을 하는 중국인들 모두가 매일매일 상승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삽니다. 발을 빼는 사람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설득해도 기본적인 펀더멘털의 지지가 없는 주식시장에서 큰 흐름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도 중국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상승하고 거래량은 더욱 크고 무섭습니다. 중국 국경절 전날 9월 30일 상하이 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 금액은 2조 6천억 위안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상하이의 연간 GDP보다 20% 더 많았습니다. 단 5일 만에 5배로 번졌습니다. 장외에서는 증권사가 전월 대비 10배의 속도로 계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주식을 이미 보유한 사람들은 주가 상승에 신이 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중국 주식시장에서 큰 타격을 받아 퇴출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마저도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고 중국 주식의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본은 국경이 없듯이 이익이 있는 곳이 자본의 장터입니다. 중국인들은 아마도 이번 중국의 국경절 연휴를 쉬고 싶지 않은 휴가일 것입니다. 급등하는 홍콩 주식, 싱가포르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 FTSE 차이나 A아북 인덱스 지수의 강한 수익 효과를 보며 그들은 중국의 국경절 연휴가 시간을 낭비하는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고 과장되게 변하는 상황에 놀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기관들마저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마치 영화 트루먼 쇼처럼 조작된 세상인지 의문이 듭니다. 새로운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도 중국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A주의 특성에 익숙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 능력과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중국 주식시장 앞에서는 여전히 미숙한 존재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과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국 주식시장은 1990년에 시작되었는데 한 번도 안정적인 완만한 상승세장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매번 광란의 강세장과 그로 인한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6번의 큰 강세장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수는 1, 2년 내에 2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강세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소수였으며 그들은 중요한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과감하게 떠날 줄 아는 냉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A주에서는 안정적인 행복이 아닌 오직 폭등의 쾌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현재의 강세장은 1999년에 시작된 5.19 호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것이 경제 배경, 강세장이 시작된 원인, 그리고 상승 속도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항상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1999년 5월 19일 호황 이전, 중국 경제는 극심한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는 흔들리던 개방 정책에 강한 자극을 주었고 이후 중국 전역으로 대규모 경제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그 결과 고정자산 투자가 급격히 증가해 60%를 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통화 인플레이션과 과잉 생산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에는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이 24.1%에 이르렀는데 당시 중국 통계청 자료로도 과장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였습니다. 경제 과열이 문제로 떠오르자 중국 정부는 개혁 성과가 다시 위협받기 시작했다고 판단해 대대적인 긴축 정책을 도입했는데
이를 긴축 16조항이라고 부르며 경제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 조정 정책들이 시행되었습니다. 엄격한 화폐 발행 통제와 긴축 재정 정책 시행, 빠른 금리 인상,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시적 규제 강화, 기반 시설 투자 규모를 제한하는 등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에 시작된 부동산 3당의 규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인터넷과 교육 산업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중국 방식으로 과도하게 풀면 혼란이 생기고 지나치게 관리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줍니다. 1996년 이전부터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 산업 과잉 생산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재산권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중국 국영 기업들은 인격 인력을 보유하며 효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당시 39개의 대형 산업 중 19개가 전면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994년 중국 국영 기업의 전체 경영 수익은 약 900억 위안이었지만 1996년 상반기까지 적자 규모가 13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중국 국영 기업들은 더 이상 개혁 없이 생존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구조를 과감히 버리고 개혁을 단행한 결과 그 이면에는 수천만 명의 실업이 뒤따랐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1998년 장강과 황하 유역에서는 10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고 같은 해 중국의 인구 자연 증가율은 처음으로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으며 외부적인 요인도 악화되었습니다. 중국이 내부적으로 부채 축소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기에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며 중국의 주요 수출 기반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1998년에는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부채 문제와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의 수출은 데이터상으로는 상당히 양호하지만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방 국가들의 중국 상품에 대한 제재와 봉쇄로 인해 중국은 90년대 말과 유사한 외부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1999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7.7%로 하락했고 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31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당시 많은 중국인들은 디플레이션의 개념조차 몰랐지만 그 영향은 분명히 체감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아시아 금융 위기가 겹치면서 외국 자본이 대거 중국 시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특히 외채에 크게 의존하던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하이난 개발은행과 광동국제신탁투자회사입니다. 이들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투자하며 부채를 쌓다가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외국 자본을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은 금융 질서를 재정비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투자가 감소하고 신용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그 당시 대부분의 정책들이 심층적인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먼저 통화 정책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실 1996년부터 중국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해 왔으며 한때 10%를 넘었던 금리는 2.25%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와 같은 단일한 통화 정책만으로는 경제 회복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고 경제는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단순히 금리 인하나 자금 조달의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신뢰를 잃고 소비와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이었으며 은행의 신용대출 속도는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중국 정부는 대규모로 레버리지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건설 국채를 발행해 기반시설 투자를 늘렸으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주요 국영은행 4곳에 총 5,100억 위안의 장기건설 국채를 지정 발행했습니다. 이와 연계된 투자는 1조 위안 이상의 대출을 유도했고 당시 중앙정부는 최후의 대출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기초적인 안전망에 불과했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수요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998년의 극심한 침체 속에서 중국 국무원은 도시주택 제도를 개혁하고 주택 건설을 가속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교육 분야도 대대적으로 확장되었고 대학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꾸준한 수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었고 그로 인해 경제 전반을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던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기업 사장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꺼렸습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고용이 점차 줄어들었고 이는 구매력 감소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대출을 받도록 어떻게 장려할 수 있을까? 바로 이때 등장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주식시장이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당시 상황을 지금과 비교해보면 비슷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과잉 생산, 금융시장의 침체, 외부 요인의 악화, 경제 성장률 하락, 심각한 실업 문제, 부동산 기업의 붕괴, 장기 국채 등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와도 매우 유사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주식시장의 갑작스러운 반등 역시 결국 한 장의 정책 문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9년 5월 16일 증권시장의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6가지 방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식 발행 체제 개혁, 보험 자금의 시장 유입, 기관의 합법적인 자금 조달 경로 마련, 증권사의 채권 발행 허용, 증권 투자 펀드 규모 확대, 일부 B주 및 H주 상장 기업의 주식 재매입 허용 등을 포함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은 명확하게 레버리지를 장려하는 정책들이었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의 발전이 최고 수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에 강력한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1999년 5월 19일 상하이 종합지수는 하루 만에 4.65% 상승했고 이후 단 한 달 반 만에 약 70% 급등했습니다. 31개의 거래일 동안 이런 상승 속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정보 전달이 느렸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혹은 입소문을 통해서만 시장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광란의 강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재는 소셜미디어와 같은 자가 매체 덕분에 훨씬 더 빠르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1999년의 사례는 경제에 문제가 있어도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정책 개입을 하면 단기적인 강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경제의 근본적인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특정 시기에는 필요에 의해 인위적으로 강세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5.19 호황은 바로 그 답을 제시했으며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감정이 고조되면 특히 지금처럼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에는 모두 더 큰 수익을 기대하게 되고 주식 거래가 더욱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1999년의 호황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당시 미국은 인터넷 버블을 겪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중국 주식 시장에서도 기술주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중국 주식 시장에는 진정한 의미의 인터넷 기업은 거의 없었습니다. 5일 만에 600포인트가 오르는 급등장은 5.19 호황을 뛰어넘는 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등의 도화선은 중국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정책들이었습니다. 그중 5천억 위안 규모의 금융기관 간 상호교환, 3천억 위안 규모의 주식 재매입과 대출 증액, 그리고 소문난 평준 펀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 주식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5.19 호황 당시 주가는 단 한 달 반 만에 약 70%나 급등했지만 경제의 기초 여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익성이 낮은 상장 기업들은 3년 넘게 회복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장 기업의 3분의 1이 적자를 기록했고 정책적 열기가 식으면서 주식시장도 반년 동안 하락해 20%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경제 자극책의 초기 성과가 나타나며 성장률이 8.7%로 반등했고 주식시장도 다시 상승세를 맞이했습니다.
이 상승세는 1년 이상 지속되었고 약 60%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사는 급등 후 두 번째 완만한 상승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것이 경제의 실제 개선 여부에 달려 있음을 말해줍니다. 정책에 의해 만들어진 첫 번째 광란의 강세장은 일종의 환상에 불과했으며 이후 경제 지표가 개선되어야만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은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며 주가 상승은 소비 증가와 기업 이익 개선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 중국 증시의 강세장은 언제 끝날까요? 우리는 중국 증시의 역사, 5.19 호황의 결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2년 넘게 상승한 후 다시 융자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주식시장이 자금 조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지만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식시장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2001년 중국 국영기업 개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같은 해 중국 국무원은 국유 자산을 축소해 사회보장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5.19 호황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주식시장은 자금 조달을 위한 주요 도구로서의 기능을 잃고 결국 시장은 긴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A주의 지수는 998점까지 추락했고 중국 경제는 WTO 가입 초기에 빠른 성장을 경험하면서도 주식시장과 경제 기본 여건 간의 불일치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왜 중국 주식시장은 항상 강세는 짧고 약세는 긴 구조를 벗어나지 못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식시장이 시장 경제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자체가 아직 완전히 시장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극도로 침체될 때에만 정책적으로 개입해 주식시장을 부양했을 뿐 평소에는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주식시장은 부동산 시장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영향력은 부동산 시장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지나치게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명확한 시장 원칙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과 비교해보면 하락장은 빠르게 반응하지만 상승장은 그렇지 못하고 독립적인 강세장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이 경제의 지표 역할을 하거나 성장의 엔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금이나 정보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더욱 힘듭니다. 그러나 이번 급격한 강세는 단순히 주주들의 억눌린 감정이 표출된 것만이 아니라 정책 기조의 변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단기적인 호황을 목표로 삼았다면 이제는 민간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부채 부담을 줄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소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해 소비를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상장 기업들의 실질적인 이익이 국민들의 삶에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더 이상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이는 긍정적인 변화와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는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로 얻는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야 할지는 시장의 상승이 소비를 얼마나 촉진시키고 상장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창출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거시 경제와 주가의 격차가 얼마나 줄어들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의 신용 긴축 사이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주식시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해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다면 누구나 절에 가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 농사만으로 모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면 모든 농부들이 부유해졌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가 정말로 확실한 부의 길이라면 일반 사람들은 애초에 증권 계좌를 만들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라디오 영상은 여기까지 하며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